네, 이번 수업은 임금과 관련된 몇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주로 임금 채권의 보호 또는 이 보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최저임금 제도고요. 이 다음은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 그리고 임금 채권 보장 제도. 네, 이게 임금 채권 보장법에 의한 최당금 제도이고요. 그리고 좀 이게 뭐 그 자투리처럼 좀 남은 내용들인데요. 이 무노동 무임금하고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게 1986년 12월 31일인데요. 네. 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이 이때 이제 제정돼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1986년인데, 이 1986년 하면 서울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고요. 그래서 이 임춘애 선수가 육상에서 금메달을 따고 라면만 먹고 운동했다. 그래서 우유 먹는 친구들이 부러웠다라는 말을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나중에 뭐 임춘애 선수가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감독이 선수들 간식으로 라면만 끓여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신문 기자가 왜곡을 해서 보도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 기자들이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죠. 어쨌든 1986년 사회적으로는 참 암울한 시기였는데요. 그 시기에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최저임금법의 제도적 취지를 한번 볼까요? 네, 이 법률의 목적입니다.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법은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 그래서 이 임금의 최저 수준,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네, 노동자의 생활 안정, 그 다음에 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이런 말인데요. 뭐 다른 말로 하자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서 노동력 재생산의 효율성을 높이자. 뭐 이런 취지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 글쎄요.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건 물론 좋은 건데, 뭐 이 국민 경제 발전에 반대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걸 꼭 이런 걸 노동법에 넣어야 하는 건지 뭐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노동 법률의 특징이 이렇게 국민 경제 발전이니 뭐 국가 발전이니 하는 것들, 이런 국가주의적 뭐 국수주의적인 요소들을 법률의 목적에 꼭 집어넣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노동법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자, 노동법은 노동법의 취지에 맞게 노동법으로서의 역할만 다하면 되는 거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네, 그냥 좋은 얘기다 하고 넘어갑시다. 네,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범위인데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하고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제2항에서는 선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죠. 네, 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놓고 볼 때, 네,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가 훨씬 넓은 거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네,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또는 친족
뭐 친척들끼리 하는 사업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가사 사용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역시 근로기준법과 같은 개념인데 그 집안일을 돌봐주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죠. 네, 근로기준법과 달리 이 최저임금법에는 이 선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선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원에게는 이 선원법이 적용되는데요. 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원의 노동관계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인 노동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노동법들은 선원의 노동관계에 적용되지 않고요. 그러면 선원에 대해서는 뭐가 적용되느냐? 여기 이 선원의 노동관계에 대해서는 선원법이라는 이 독자적인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법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무원의 경우도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도 역시 노동자인데요. 그렇지만 공무원의 노동관계는 공무원법이 적용되고 일반 노동법령이 적용되질 않아요. 그리고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처우가 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그 노동조건의 기준보다는 항상 우위에 있죠. 그러니까 상회하기 때문에 뭐 굳이 노동법령을 적용할 필요나 그런 여지가 없는 거죠. 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라면 이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이냐, 뭐 비정규직이냐 이런 거 따지질 않고요. 뭐 임시직, 뭐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뭐 기간제 노동자 가리지 않습니다. 뭐 성별, 연령 또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어떨까요? 그래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뭐 또 해외 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경우에는 이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연수생 신분이거나 또는 뭐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역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네,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도 있는데요.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의하면 이 정신장애와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와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시행령에는 그 정신 또는 신체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장애인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인데요. 물론 이제 장애인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반드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인가받지 않고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거 이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거 최저임금법 위반이고요. 당연히 벌칙이 적용되죠. 네, 수습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원래 이 규정은 이 수습 노동자와 감시, 단속적 노동자도 함께 좀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2017년 9월 19일에 이 법률을 개정하면서 이 감시 단속적 노동자가 삭제가 되고요. 수습 노동자만 남았습니다. 감시 단속적 노동자는요, 이 감시와 단속적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인데요. 이 감시적 노동자는 그 감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해서 상태적으로 봤을 때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말해요. 주로 뭐 경비원들이나 물품 감시원, 뭐 수의 등의 이 노동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고요.
단속적 노동자는 이 노동이 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계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노동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노동에 종사하면서 휴게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조금 하고 많이 쉬는 거예요. 일하다가 쉬고 일하다 쉬고 그렇게 좀 뭐 쉬거나 이제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그런 노동자들인데요. 뭐 기계 수리공이나 뭐 보일러공, 학교 당직 대체 요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네, 수습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을 하려면 먼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이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수습 중에 있는 노동자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액의 90%겠죠. 이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이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중요하겠죠. 단순 노무 업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가 없습니다. 수습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한 건요. 그러니까 갓 입사한 그런 수습 노동자의 경우에는 일반 노동자들보다 이 숙련도가 낮은 점을 좀 고려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수습 노동자라고 해서 항상 최저임금 이하로 감액할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이 수습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물론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이 3개월 뿐인 거죠. 여기서 3개월은 수습 노동자의 노동 능력이 그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설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체에서 그 해당 업무와 동일하거나 또는 뭐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다. 그러면 그 기간도 여기에 합산해서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체에서 이미 그런 업무에 대해서 뭐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죠. 이 3개월의 그 최저임금 감액 기간을 설정하기가 어렵겠죠. 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이죠. 그러니까 이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해서 고시를 하는데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이 노동자의 생계비, 뭐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정해야 합니다. 또 노동부 장관이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려면 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그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최저임금과 또 최저임금에 관한 그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된 그 노동부 산하기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 이렇게 27명인가요? 27명으로 되어 있죠.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액인데요.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해서 정한다. 이 경우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저임금액은 얼마일까요? 뭐 매년 새롭게 바뀌겠죠. 그래서 연도별로 변화해 온 그런 최저임금액입니다. 자, 2016년부터 올해까지 뭐 최근 그 6년치만 좀 보기로 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2016년에 6,030원이었죠. 그래서 월급으로 계산하면 126만 720원이었는데, 뭐 2017년에 6,470원, 뭐 이런 식으로 그 상승을 하다가 작년에는 시간급이 8,590원, 그리고 월급 형태로는 179만 5,310원이었죠. 그리고 올해 2021년에는 8,720원입니다. 그래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이죠. 이렇게 이제 최저임금액은 매년 바뀌고 있고요. 자, 이 최저임금에 제도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매년 바뀌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 실업급여가 있는데요. 구직급여 또는 실업급여라고 하는데, 이 최저임금액의 90%를 실업급여의 하한액으로 정했는데,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2019년 10월 1일,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의 80%가 실업급여의 이제 최하한선인 거죠. 자, 이제 이 최저임금의 효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네, 노동자의 임금은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네, 그리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어느 사업장에서 뭐 임금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요, 임금을 주고 있는데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 고시된 걸 딱 보니까, 그렇죠, 올해 2021년 고시된 걸 딱 보니까 8,72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내가 이게 너무 많이 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좀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해서 시간급을, 그러니까 10,000원에서 8,720원으로 깎는 거. 이런 건 좀 곤란하겠죠. 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 안 되죠. 안 됩니다. 다음으로 이 최저임금보다 못 미치는 액수를 임금으로 정한 이 노동계약의 그 임금 규정 있죠. 그런 임금 규정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부 무효겠죠. 그러니까 임금 부분만 무효로 되고 노동계약의,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효력이 있습니다. 자, 무효로 된 임금 부분은요, 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이 적용이 되는데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작년에 최저임금 시급이 8,590원이었는데 그래서 시급 8,600원으로, 그러니까 딱 10원 맞네요. 그러니까 8,600원으로 1년 기간으로 노동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1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제 새해가 된 거죠. 그래서 새해가 되니까 최저임금 시급이 8,720원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시급 8,600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는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것도 아니고 또 계약할 당시에 무효로 된 것도 아니니까 이건 유효죠.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8,6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 이게 유효였기 때문에,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임금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급이 올랐더라도 이미 그 유효인 계약에 의해서 8,600원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다, 이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8,600원은 무효다. 그러니까 8,720원을 줘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아니다, 뭐 계약을 한 거는 유효하니까 계약을 다시 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8,600원이 효력이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노동 계약을 갱신해서 8,720원 그 이상으로 고쳐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 뭐 이런 주장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 있잖아요.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게 이 최저임금에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그 임금으로 정한 노동계약은 무효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이 무효인 경우를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에 그 규정한 거는 유효였는데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이게 그 무효가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출석 인증 과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최저 시급이 8,590원일 때 시간급 임금을 8,600원으로 1년간 노동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올해 최저 시급이 8,720원으로 인상이 된 거죠. 그러면 8,600원을 시간급 임금으로 정한 이 노동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물론 이건 뭐 정답이 있느냐 뭐 그런 문제, 정답을 내가 꼭 맞추겠다 그런 생각보다는요, 내 생각은 이래,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는 그런 의견들을 좀 정리해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다기보다 정답을 맞추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좀 정리해서 적어보겠다 그런 걸로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그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출석인증 과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공장을 판다 하는 그 공장 매매 현수막이 붙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나고 기업이 도산한 경우인데요. 이 파산이라고 하는데 보통 파산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근데 파산과 도산은 약간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도산은 회사가 무너진 경우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라면요. 이 파산 있죠, 파산은 무너진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무너지는 건 도산, 그리고 무너진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 이게 파산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일상 용어에서는 잘 구분을 안 하고 사용하는 게 많죠. 그래서 그 구분 잘 안 하고 쓰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 채무자가 그죠? 채무자가 이 지급 불능이나 채무 초과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가지고요, 다수의 채권자들한테 이 공평하게 좀 변제를 해야 하는데요. 뭐 일반적인 민사 집행 절차 있죠. 일반적인 민사 집행 절차가 이 채무자의 어떤 특정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건데, 뭐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파산 절차라는 건 채무자의 총 재산, 그러니까 모든 재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 행해지는 그런 집행 절차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사 집행 절차가 채무자의 어떤 부동산, 뭐 예를 들면 주택이면 주택, 임야면 임야, 어떤 농지면 농지, 뭐 이렇게 이제 특정한 물건이나 어떤 이제 또 개별적인 권리들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건데, 이 파산 절차 역시 민사 집행 절차거든요. 그런데 이 파산 절차는 그런 거 가리지 않는 거예요. 주택이나 뭐 임야, 농지, 뭐 부동산, 물건, 권리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그냥 한꺼번에 집행을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채권자들의 경우 보면 그냥 단순한 일반 채권도 있고요. 뭐 이제 담보 물건이나 담보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도 있고, 뭐 전세권에 기한 보증금 반환 채권도 있고, 뭐 이제 채권의 종류가 많습니다. 뭐 당연히 그러면 이 채권이잖아요. 이런 권리의 사이에 우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권리의 우선순위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민사관계에서 원칙이 있는데, 민사관계에서 원칙은 뭐냐면 물권은, 그러니까 물적인 권리 있죠. 물권은 채권에 항상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또 이제 같은 물건끼리 있죠. 같은 물건끼리는 권리가 성립한 시간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된다
라는 또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빠르면 권리에 빠르다라는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물권은 순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성립한 순서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져요. 그래서 그 순위가 매겨져서 1순위, 2순위에서 쭉 순위별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채권 있죠. 채권. 그러니까 일반 채권들은 서로 다 평등해요. 그래서 그 물권은 그 빠른 게 우선한다라는 원칙이 있고, 채권은 서로 평등하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그 물권의 경우에는 그 강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1순위부터 선순위 물권이 만족을 얻어야만 이게 이제 다음 순위로 내려가요. 그래서 1순위 저당권이 500만원, 뭐 2순위 저당권이 300만원, 뭐 3순위 저당권이 400만원,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잖아요. 그럼 강제 집행을 하면 1순위 저당권부터 이제 변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 저당권 변제가 끝나면 2순위 저당권이 변제를 받고, 2순위 저당권 변제도 끝나면 그 다음에 3순위 저당권이 이제 변제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례차례 내려가게 돼 있는데, 채권은 그게 아니고, 뭐 이제 500만원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 300만원 채권, 뭐 400만원 채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강제 집행을 해요. 그래, 강제 집행을 해서 채무자 재산을 강제 집행을 해서, 그럼 그 재산, 그 강제 집행을 하면 그 뭐죠, 이제 압류를 해서 경매에 처분을 하면, 경매에 넘기면 거기 이제 그 경락 대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대금으로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데, 그 채권 액수의 비율에 따라서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언제 생겼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채권 액수에 따라서 똑같이 이제 평등하게 그 비율에 따라서 분배를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분배라고 해요. 안분배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의 비율에 따라서 그 분배를 해주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제 물권은 항상 채권보다 우선하고요. 자, 그렇다면 그 임금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이제 도산하게 되면 그 기업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일한 월급도 이제 못 받고 그냥 거리에 나앉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쫓겨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자, 노동자의 임금 채권. 어떻게 보면 이건 물권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채권인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물건보다 우선순위가 밀려야 되죠. 더군다나 이제 밀린 월급을 받으려면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건데요. 이 참 그렇죠. 다른 채권자들하고 경쟁을 한다는 게 임금 액수와 그 뭐 이제 빚죠. 회사 빚이 경쟁이 될까요? 좀 어렵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회사 재산을 정리를 해서 다른 채권자들하고 이 채권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안분배, 그러니까 분배를 해야 하는 건지, 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하는 문제가, 임금은 이 노동자와 그리고 그 노동자의 가족들이 생존하면서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인데,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그 노동자들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고 또 보장해 줄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기업이 도산을 했을 때 이 노동자들의 임금 채권을 보호하고 또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는요, 임금 채권을 좀 다른 채권이나 물건보다 좀 우선해서 그 변제하도록 하는 이 임금 채권 우선 변제 제도가 있고요. 또 이 밀린 임금을 임금 채권 보장 기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채권 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부터 살펴볼 텐데요. 뭐 그 전에 이 변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변제가 뭐냐면요. 변제라는 건 채무자가 그 정해진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돈을 빌렸으면, 그렇죠. 돈을 갚는 거. 내가 돈을 빌렸다. 친구한테 돈을 빌렸다 하면 그 돈을 갚아주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수가 노래를 불러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기로 했다면 노래를 부르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다 그 채권이 원래 의도했던 그 목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으면 돈을 받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가수 공연하는 거면 가수가 노래 부르고 공연하는 게 그 채권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채권이 원래 의도했던 목적대로 그 채무자가 그 실행하는 거, 그게 이제 변제예요.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변제인데, 그러면 변제를 하게 되면 채권의 목적이 달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원래 원했던 그런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제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변제라는 건 채무자가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는 그런 채무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채권은 금전 채권이니까요.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럼 지급하기로 했던 그 액수만큼 돈을 지급하면 변제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임금 채권 우선 변제 제도인데요. 자, 임금 채권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임금 채권은 뭐 임금, 재해보상금, 이제 그 밖에 이제 노동관계로 인한 채권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들도 있고, 또 그냥 일반 채권들도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이 담보된 채권보다는 후순위고요. 일반 채권보다는 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채권보다는 임금 채권은 항상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조세나 공과금의 순위도요. 일반 채권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임금 채권이 우선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담보된 채권보다는 후순인데요. 이 채권은 그러니까 질권이나 뭐 저당권 또는 그 특별법인 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그런 게 있어요. 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담보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담보된 채권보다 좀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도 있어요. 당연히 이런 조세 공과금에 비하면 임금 채권은 후순위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담보된 채권보다 후순위이지만 다른 일반 채권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이거를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물권 또는 물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순위가 밀리면서 좀 우선 변제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또 파산을 하게 되면 이 저당권이나 질권이 설정된 채권도 다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담보된 채권이라고 해서 다 변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선순위 채권들만 좀 변제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이럴 경우에는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 제도도 그러니까 별다른 쓸모가 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담보된 채권이 또 다 만족을 못 하는데 임금 채권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드문 거죠. 자, 이처럼 모든 권리에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담보된 채권들 있잖아요. 담보된 채권이라든가 뭐 조세, 공과금, 그리고 이제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하는 임금 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선하는 저 별표 있는데 임금 채권이 있는데, 이것처럼 이제 모든 권리에 우선해서 임금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이것을 임금 채권의 최우선 변제라고 합니다. 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 채권은요, 이 모든 임금이 아니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하고 재해보상금입니다. 자, 이러한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 또는 최우선 변제 제도가 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있어서 좀 임금 채권을 보호하는 이 절차법적 규정이 있어야 할 텐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좀 특별한 그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파산의 경우인데요. 이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총 재산을 이걸 파산재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생긴
그런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도 모두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청구권, 즉 이 파산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파산 채권은 누군가, 그러니까 어떤 채권자겠죠. 어떠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요. 이 파산 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이 변제받을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는 이 별제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이제 담보 물권들인데요. 이러한 담보 물권하고 그 특별법이죠. 이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런 담보권, 그리고 전세권을 가진 사람이 갖는 권리. 자, 이런 권리들을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별제권. 그러니까 그 별도로 이렇게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 별제권인데, 이 별제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파산 재단으로부터 일반 파산 채권자의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보통 이제 재단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재단 채권입니다. 이 노동자들의 임금 채권 역시 이 재단 채권에 해당합니다. 이 재단 채권은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냥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또 파산 채권에 우선합니다. 또한 이 재단 채권 상호 간의 관계에서는요, 임금 채권은 다른 재단 채권에 비해서 항상 우선해요. 그러니까 임금 채권은 다른 재단 채권보다 좀 우선합니다. 자,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관한 법률이 뭐 지금은 이렇게 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나의 법률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이라는 세 개의 법률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법률을 강학상,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기 위한 목적, 또는 또 이제 학문적인 그 목적, 그래서 이런 강학상 또는 학문적으로 분류한 그 법 체계상 요거를 우리 이제 도산법 또는 파산법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이제 그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이 세 가지가 나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통합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체계를 이제 형성하게 된 거죠. 네, 파산과 같이 그 기업을 정리를 해서 좀 청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업을 다시 살리는 회생 절차도 있는데요. 이 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을 때, 그러니까 법원의 감독하에 뭐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 뭐 이런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 관계를 좀 조정을 해서 채무자나 또는 이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자,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청구권, 즉 채권이죠.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그거를 회생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요, 회생담보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산 절차에서의 별제권과 같은 권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파산 절차의 이 재단 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은요, 이 회생 절차에서는 공익채권이 됩니다. 임금채권 역시 공익채권인데요. 이 공익채권은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수시로 변제받을 수가 있어요. 또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파산이나 또는 회생 절차에서 임금채권의 순위가 뭐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네, 기업이 좀 도산을 하게 되면 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뭐 일자리마저 또 잃게 되는 노동자들이 참 많은데요. 임금 채권 우선 변제 제도가 있다고 해도
파산 절차나 회생 절차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또 제때 지급되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기업 도산으로 좀 부득이하게 퇴직하게 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요, 당장 그 생계 곤란의 위험에 처하게 될 텐데요. 이것처럼 기업이 도산하는 바람에 노동자가 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을 했을 때 이 퇴직한 노동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이 퇴직한 노동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서 임금 채권 보장 기금에서 좀 일정한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 채권 보장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사업주가 도산하면 임금 채권에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이걸 실현하는 데에는 좀 절차적인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이 사업주의 변제 자력이 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사업주가 그 돈을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이제 없다면 이게 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1967년에 이 벨기에에서 처음으로 이 보험적 기법에 의한 보장 제도가 시작돼서 이게 발전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연합에서도 1980년 10월 20일 제 987호 지침을 통해서 이 보험적 기법에 의한 임금 채권의 보호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네, 한편으로요, 이 국제노동기구, 그러니까 ILO죠,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국제적인 노동협약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게 되는데요. 1992년 그 사용자 파산 시 노동자 청구권의 보호에 관한 제 173호 협약을 채택한 것이 뭐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좀 할 수가 있고요. 이 제 173호 협약은 임금 채권을 그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할 수 있는 그런 우선 특권을 통하여 노동자의 임금 채권을 보호하고 또 이와 더불어 보장 제도를 통해서 노동자의 임금 채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협약 제5조는요. 이 사용자 파산 시 고용관계에서 파생되는 노동자의 청구권은 우선 특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의 청구권보다 파산 사용자의 자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 제도에 대해서 설정할 것을 좀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임금 채권 보장 제도에 대해서는요, 이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네, 고용관계에서 파생되는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의 청구권에 의한 변제가 사용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장 제도를 통해서 변제를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해서 이 기금에 의한 임금 채권 보장 제도를 좀 운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이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요. 이게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죠. 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지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뭐 외환 위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때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또 구조 조정의 칼바람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그러니까 내몰리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죠. 자, 이와 같은 경제 위기와 또 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 이 기업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그런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8년 2월 20일 날 임금 채권 보장법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뭐 그리고 이제 그해 7월 1일
98년 7월 1일에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사업주의 부담금, 그리고 변제금, 그리고 이제 차입금이나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해서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설치를 하고요. 회사가 도산하는 바람에 임금이라든가 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역시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그리고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채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당금은 이 노동자의 생활 안정 자금으로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채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요. 또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어요. 자, 임금채권 보장기금은 이건 노동부 장관이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채당금에 관한 업무는 어디요? 이건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당금을 청구할 때는 어디로 가야겠죠? 네, 이건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채당금에 관한 그 업무라든가 채당금에 관한 청구,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야겠죠. 네, 이게 좀 오래된 사건인데요. 벌써 한 9년 전인가요? 뭐 9년 전 사건인데, 네, 그래도 좀 기특하죠. 네,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하면 돈을 안 받겠다라고, 그것도 이렇게, 이제 법으로까지 이제 만들어서 안 받겠다라고 하니까, 참 기특하긴 한데, 네, 기특하긴 한데요. 네, 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쇼를 하고 또 금방 흐지부지 하고 되고 또 그러는 거죠. 이상하게 보면 또 사람들이 좀 또 원래 좀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게 여의도에만 가면 이렇게 붕어 IQ가 돼버리니까 이건 참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자, 문호동 무임금인데요. 문호동 무임금 말이 많죠. 그래서 문호동 무임금. 자, 이 문호동 무임금은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원칙을 말하는 건데요. 원래 이게 그 법에 명시된 원칙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는 이 파업 기간 동안에도 그 전액은 아니지만 임금의 일부가 지급이 됐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19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판례는 그 임금은 이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 교환적 부분과 그 노동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지급되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임금 그 이분서를 채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교환적인 임금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교환적 임금과 노동자로서의 지위에서 그 지급받는 생활보장적 임금이 있었는데 뭐 이제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업이라든가 이런 쟁의 행위로 그 노동력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그런 기간에도요, 사용자는 이 노동의 대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생활보장적 임금은 이것은 지급해야 한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금의 그 파업 기간에도 임금의 50%는 이 생활보장적 임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었는데 네, 이게 이제 생활보장적 임금 부분이 있죠. 이거 임금 2분설이라고 하는데, 임금 2분설이 이게 아마 그 일본 쪽에서 나온 그 이론일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1995년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걸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2분설을 폐기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런 이제 판결이 나오니까 그 후에 1997년에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개정을 하면서
뭐 이런 판례의 논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노동 무임금이 좀 전면적으로 입법화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노동조합법은요, 쟁의행위 기간 동안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파업뿐만 아니라 뭐 태업의 경우, 그러니까 파업은 완전히 일을 안 하는 건데 태업은 일을 하긴 해요. 일은 하긴 하는데 이제 좀 게으름을 피는 거죠. 그래서 작업 능률을 막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능률을 이제 팍 떨어뜨려 놓는 그런 경우, 이게 태업인데, 이런 태업의 경우에도 이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된다라는 게 이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지만 이 유급 휴일이나 그죠? 유급 휴가 기간에 유급 휴일이나 휴가 기간은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일을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노동은 제공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급이니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령에서 인정하는 휴일 있죠. 그래서 네, 이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규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으로 노동절이 있는데 5월 1일 노동절이 이제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때가 휴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 휴일에 대해서는요, 뭐 이제 다음 주에 그 노동 시간과 휴게, 휴일, 휴가 다룰 때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휴일날 일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엔 연차 유급 휴가. 연차 유급 휴가는요, 1년에 80일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그 15일의 유급 휴가가 인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최초 15일이 인정이 되고요. 1년이 경과된 후부터 이 근속연수 매 2년당 근속연수 2년당 하루씩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의 최대 일수는요, 이게 이제 25일까지예요. 그래서 연차 휴가는 15일에서 25일까지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 연차 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차 휴가 기간 동안에도 일은 하지 않죠. 일은 하지 않지만 역시 임금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네, 산전후 휴가인데요. 산전후 휴가는 그 임신한 여성 노동자에게 그 90일,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 90일의 산전후 휴가가 적용이 되는데, 이 산전후 휴가 역시 이 90일의 휴가 기간 중에 최초 60일은 유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우선 지원 대상 기업들 있죠. 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에서 그 90일분을 모두 지급하고 있긴 해요. 어쨌든 법 규정은 90일 중에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수당도 있는데요. 이거 역시 유급입니다. 당연히 이제 휴업하는 경우 유급이죠. 이와 같이 법령에 의해서 유급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또는 또 단체 협약 등으로 유급으로 정한 경우들 있죠. 이런 경우에는 노동자가 그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만요, 이 결근이라든가 지각, 조퇴, 또는 뭐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인데요.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이 법 앞에 평등을 선언한 그 헌법 규정이나 아니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서도 좀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원칙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이 남녀고용평등법, 그러니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네, 좀 긴데요. 줄여서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하죠. 이 남녀고용평등법에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이 남녀고용평등법이 다른 영역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는 그러니까 적용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남녀 차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차별의 영역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국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고용 형태, 이게 심각하죠. 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고용 형태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뭐 출신 학교, 출신 지역, 뭐 국적이나 연령, 그리고 이제 장애, 그러니까 장애인 노동 문제, 이런 것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아주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확대해서 좀 적용해야 한다라는 게 이 노동법적 과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좀 모든 차별의 영역에 좀 확대해서 적용해야 한다. 이게 이제 노동법적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주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남녀 차별 문제, 그러니까 남녀 차별 사안에서 이게 문제가 좀 많이 돼서요. 이게 이제 특히 뭐냐면 이 군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이 군 복무 기간 있죠.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뭐 이에 상응하는 일정 호봉을 좀 가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군 복무 기간이 2년인가요? 2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군 복무 기간이 2년이라면 이제 2년에 해당하는 기간 있죠. 군 복무 기간. 2년만큼의 경력을 인정해주고 또 2년만큼의 호봉을 좀 가산해 주는 거. 이거는 그죠? 이게 차별이다. 또는 뭐 이제 이게 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없는데요. 이건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가산의 정도가 군에서 복무한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그러니까 2년밖에 복무를 안 했는데 5년치 경력을 인정해 준다거나, 뭐 또는 이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격한 차이를 두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노동자들이 입사를 해서 2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2년 정도의 차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차이를 두고 뭐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다. 뭐 또는 뭐 그런 경우 있죠. 이제 군 면제자 또는 이제 군 복무를 이제 필하지 않은 남성 노동자들도 똑같이 호봉을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한다. 뭐 이거는 확실한 차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주로 많이 문제가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예, 또 이제 재작년 3월에 좀 획기적인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국립대학 강사를 이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라 구분해서 이 강사료에 차등을 두는 게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대학에서 이 연구와 강의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교수라고 하는데요. 이 대학에, 그러니까 대학교의 교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원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대학 교원은 예전에는 참 단순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뭐 고등교육법에도 좀 있는 게 그렇게 단순한데요. 이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도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이제 불면서 이게 굉장히 좀 세분화된 거예요. 그래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일단 나누게 되고요. 비전임교원은 뭐 기존에 있었던 강사라든가 그 외에도 뭐 연구교수니 뭐 계약교수, 기금교수, 뭐 산학협력교수,
아주 수많은, 진짜 수없이 많은 교수 직종을 만들어냈는데, 뭐, 사실상 뭐 예전에 강사들과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랄까,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그 처우는 지위라든가 처우는 여전히 그냥 형편없는 그 위치에 있는 거고요. 또 전임 교원의 경우에도 이 정년이 보장되는 이 정년 트랙 교원과 그 다음에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그 비정년 트랙 교원이 있어요. 뭐 또 이제 계약직 교원도 있고요.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당연히 이 전임 교원 중에 정년 트랙 교원을 제외하고 그 전임 교원이지만 비정년 트랙 교원이나 뭐 계약직 교원, 그다음에 비전임 교원들의 경우에는 뭐 임금이라든가 고용에 있어서 참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회에서 보면 이게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과 좀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교육부에서 이 비정규직 대학 교원들의 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립대학교 강사료를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립대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뭐 그런 압박을 넣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대학의 그 재정 상황상 그 인상된 강사료를 좀 부담하기 어려운 겁니다. 국립대가 그렇거든요. 예, 국립대 경우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국립대의 경우에는 그 강의만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전업 강사,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제 강의만 담당하는 그 전업 강사와 다른 직업이 있는, 그래서 다른 그 소득이 있는 비전업 강사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업과 비전업 사이에 강사료를 차등해서 지급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업 강사의 강사료는 계속 인상이 됐는데 이제 계속 이제 오른 거죠. 그때가 아마 처음에 이제 그 강사료가 3만 원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아마 3만 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몇 년 안에 이제 10만 원까지 올리겠다 해서 이제 차근차근 매년 이렇게 조금씩 올려가지고 전업 강사료는 이제 매년 인상이 됐어요. 근데 이 비전업 강사료는 계속해서 이제 거의 뭐 계속 그 제자리였던 거죠. 이제 전혀 오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한 2배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2배 정도 차이가 안 났는데 이게 갈수록 차이가 2배, 3배, 그래서 3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전업 강사료가 이게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비전업 강사의 그 강사료가, 그러니까 비전업 강사들이 강사료를 이 전업 강사보다 적게 지급받는 거, 이건 차별이다. 이건 그 불합리한 차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도 그걸 받아들였던 거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비전업 강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업 강사였는데 중간에 소득이 생긴 거예요. 소득이 생겼는데 그 학교에 그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이제 소득이 생기게 되면 전업 강사에서 비전업 강사로 이렇게 신분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변경 신고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계속 전업 강사에 맞춰서 강사료를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소득이 있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게 밝혀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이제 지급했던 전업 강사료에서 이제 비전업 강사료 사이에 차액 있죠. 그 차액을 학교에 반환하라라고 반환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거는 나는 반환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반환 이제 그 차액 반환 청구 있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 반환 청구한, 그러니까 국립대니까 그 행정 처분이죠. 그래서 그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해서 그 행정 처분의 그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강사료 반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뭐 이런 걸 제기를 했는데 그 소송을 제기했고 그 법원이 그 소송을 다루면서 그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를
그 강사료를 다르게, 그러니까 차등을 둔 거는 이거는 차별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뭐죠? 대학 강사료 차익 반환 청구한 거, 대학에서 한 거, 그거를 그냥 처분을 취소해라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에서 그걸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이 있고 나서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이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의 강사료를 다르게 산정하는 거, 그게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게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네, 이제 퇴직금까지, 퇴직연금 제도까지 이제 좀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제 국립대학은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게 국립대와 사립대 강사료 차이는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 차이가 납니다. 국립대는 거의 한 제 2배 정도 뭐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저희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국립대학하고 이 사립대학이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립대 간에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이 사립대 사이에도 그러니까 이제 사업장이 다른 거죠. 서로 이제 사업장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좀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의 경우였는데, 대학이 아닌 그냥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도 이게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사내하청이라든가 뭐 불법 도급, 뭐 노동자 파견, 그 다음에 외주나 뭐 용역, 그런 것들, 그런 현상들이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어떤 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뭐 이런 저기에 대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좀 어떤 강제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좀 아직은 방법은 없는데, 아직은 어떤 뚜렷한 방법은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많이 고민되고 이제 많이 연구되고,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이건 좀 상당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냥 남녀고용평등법에 있으니까 이 뭐 남녀 문제, 뭐 젠더 문제로 이렇게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특히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 고용 형태라든가 학력이나 학벌, 뭐 그 다음에 뭐 국적, 연령,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출석 인증 과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는데요. 뭐 작년에 우리가 이제 2020년이죠. 작년 최저 시급이 8,590원이었어요. 그래서 시간급 임금을 8,590원보다 딱 10원 많은 거예요. 그래서 8,600원으로 해서 1년간의 노동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최저 시급이 8,720원으로 인상이 됐죠. 그렇다면 이렇게 8,600원을 시간급 임금으로 정한 노동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8,600원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지, 그리고 노동계약을 무효로 한다면 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동계약에서 발생하는 그런 공백은,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뭐 한번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취지니까요. 한번 정리해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정해진 정답을 맞춘다라기보다는, 뭐 이런 케이스에서 내가 판사거나 또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법을 만들 것인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의견들, 뭐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서 뭐 좀 적어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 수업 주제는요, 이 노동 시간입니다.